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에 아침에 내일 경제입니다. 탈선된 강릉선 KTX가 오늘 새벽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지 45시간 만인데 이제 남은 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경찰 특공대 제주 현장 점검. 김정은 답방 대비 실무 준비.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놓고 북한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요, 그리고 청와대는 혹시나 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달 컨벤션 센터를 체크하기도 했다. 제주도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나사 빠진 KTX 선을 넘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선을 넘어선 듯합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죠. 선로 바꿔주는 장치 또 고장이 나고 또 고장이 나고 개통 1년 된 강릉선의 황당한 탈선. 코레일 인재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3주 사이에 사고가 10건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로 가겠습니다. 밀실 쪽지 예산 19건 1,070억 배정이 됐는데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밀실에서 1,000억 원 이상. 심의 과정에 없던 예산 끼워 넣기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더 문제도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 추가된 예산도 8천억 원이 넘는데요. SOC 확충 등 이른바 지역구 챙기기 용도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김성태 등등등등 이른바 실세들 하나같이 다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를 50% 올려서 1조 3,500억을 요구하겠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9천억 원가량 매년 분담하고 있거든요. 이걸 50%나 올릴 생각이라는데요.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2배 올려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협상 한참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창룡 인지대 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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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짜 아침 신문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KTX 타기 무섭다. 무섭습니다. 답 없는 북한 김정은, 그리고 윤장현의 휴대폰, 실세 예산 챙기기,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T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쪽에 기사가 있군요. 먼저 이 기사부터 좀 잡아주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일단 사고는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복구가 돼서 정상 운행 중입니다. 문제는요, 외양간은 고쳤지만 소를 왜 잃어버렸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강릉 KTX 탈선 이유는 처음에는요, 선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선로가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선로 전환기 오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로가 이상이다, 추위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는요, 자연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지만 선로 전환기 오류면 이거는 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그 얘기해보죠. 열차의 잘못 신호분해, 사고 원인 오락가락 불신감, 원인 규명에 수개월 걸리듯 그런 와중에 코레일 또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옆에 기사로 가보죠. 여기 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이딴 사고로 총리 질책 받고도 잘못
끼운 케이블도 발견 못해. 그러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점검하라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황당한 탈선 사고라고 제목을 달았고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약간 전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고장 알림 장치 자체가 오작동. 문제 선로 놔두고 엉뚱한 곳 점검. 선로 전환기 최종 점검은 작년 9월. 1년이 넘었군요. 운행 1년 내내 사고 위험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면요. 올 초에 평창 동계올림픽 이 KTX를 많이 이용들 하셨는데 큰일 날 뻔했군요. 여기 또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저속 주행을 한 게 천만 다행이다. 고속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의 급강하에 따른 선로상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계속 파악 중이고 위원회 등 국토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분석해야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위에가 분기선 지역인데 2개의 선로 전환기가 있습니다. 이 두 회로가 이 선로 전환기에 이상이 발생될 경우 먼저 이런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립니다.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무슨 변명의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뭐 영상으로 봤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얼굴 모습이나 오영식 코렐 사장의 모습 참 초췌해 보이고 피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지금 고민과 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거고요. 최영선 의원님. 이번 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신문에서 읽어드렸지만 저속 주행을 했기에 망정이 있지 속도를 KTX가 보통 달리는 속도는 200km 이상을 냈더라면 글쎄요. 그 사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아찔한 사고죠. 예.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사고가 나오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사과를 한다지만 예. 사과를 하면 뭡니까? 사과하고 사고 나고 사과하고 사고 예. 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열차를 탈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사고 원인 파악도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전문가를 배척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사회 전 분야에 전문가를 밀어내고 예. 정치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학 다닐 때 총학생회장하고 전대협 의장을 거쳐서 평생 정치만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죠. 정치인. 예, 정치만 하던 사람이 올해 2월 달에 코레일 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니까 가서 첫 마디로 한마디 날씨가 추워져서 선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열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영하 10도에서 선로 이상이 생기면 그럼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온 국민이 불안해서 열차 타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전문가를 배척하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 정말 전문가의 자리는 전문가한테 되돌려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자리는 전문가한테 돌려라. 지금 KTX 관련돼서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를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보죠. 지금 사고 원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 한 가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낙하산 사장, 예고된 KTX 탈선이다. 이렇게 매일경제는 지적을 하고 있네요. 내용 자세히 보면요. 안전 등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치성 짙은 사업에 치중한 것 아니냐. 그동안 보면은 코레일 얘기가 여러 가지 사업에 좀 언급이 됐었죠. 그 부분 지적하고 있고요. 한 달 동안 10건이 넘는 철도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 사고 당시의 이 사진과 함께 내용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김채영 교수님. 글쎄요, 이 인사 문제로 이제 약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거의 매주 KTX를 타기 때문에 예. 아, 그럼 실감을 하시겠네요. 예, 이 KTX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예. 정말 섬뜩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최 의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낙하산 문제도 저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 물론 사장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예. 보면 기술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처음 대응 방식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데 날씨 탓을 했다가 그렇죠. 신호 시스템의 오작동, 오류 이런 쪽으로 바로 인재로 돌아섰거든요. 성급하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처신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사건이 예. 이제 시작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런 노선에서는 예.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오. 이런 지하철 사고라든가 이런 그 KTX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안정화시키는데 최소한 1, 2년이 걸리면서 예.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각별한 그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이런 안정화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예. 사실은 전문가들이 과연 어느 정도 동원돼서 여기까지 끌어왔던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없어서 예. 대응 방식도 좀 아마추어적으로 예. 국민에게 날씨 탓을 하면 지금 날씨 탓으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다른 곳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씨 아무리 추워도 버스 잘 달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정말 대형 사고를 피했기 때문에 저도 예. 놀랐지만 이것은 정말 국민 모두가 이 KTX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분석을 하고 예. 그리고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 전문가들이 좀 더 집중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무소 이사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일을 수습하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요.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 저는 사장에게 물어야 되는 책임이 예. 그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 그 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를 예. 묻는 거는 예. 국민들이나 지금 이 시청자분들이나 언론하고 저는 그렇죠.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코레일이 이제 낙하산 사장 때문에 예고된 탈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하고, 시각이 있습니다. 예, 예. 현재 뭐 오영식 사장이 학생운동 출신이고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예. 전대 의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던 최 의원 말씀이나 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해고자 복직과 그다음에 그 KTX 여성무원 정규직이나 이러한 정치적인데만 몰두했다. 그다음에 남북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만 집중됐다. 예, 예.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요. 예. 상당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그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하산이 아닌 사람,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역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예. 노무현 정부까지 올라가도 예. 대부분 그 정치인 출신들이 와서 그 철도공사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게 새삼스럽게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문제였고 예고된 탈선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두 번째, 예. 전문가가 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극히 동의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낙하산 인사이기 때문에 진단을 잘못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사고가 나면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사장에게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라고 예.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대표해서 발표하는 사람이 사장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 코레일 전체의 그 사건과 사고의 원인 분석 수준이 예. 사장을 통해서 나타났다. 예. 이렇게 비판하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뭐, 낙하산 때문에 예고된 참사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비판하는 것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예. 우리가 이러한 지적과 토론을 하는데 예.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이다. 진단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뭐 양무서 이사장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밝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뭐 낙하산 인사 자체가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예.
사장이 새로 오게 되면 경영 중점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철도 같은 경우에 기간 산업인데 이게 경영 성과보다는 안전에 치중해서 했어야 돼요. 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어느 정권인지 여부에 불문하는 겁니다. 예.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부가 정해주는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경영 중점을 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경우에 예.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예.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안전에 먼저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을 예. 추진하면 더 좋은 건데 예. 마치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먼저 뒀다는 오해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예. 다시 정치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뭐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들이 곳곳 나오는데 예. 정치권 인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다시 정치권 돌아가는 길목이 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낙하산 인사가 오더라도 예. 정치권은 회귀하는 인사가 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물론 전문성을 갖추면 더 좋고요. 또 하나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KTX에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김수환 교수님께서 거의 자주 이용하시니까 그걸 느끼시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없죠. 안전벨트가 반드시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안전벨트. 요즘에 길에 가면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안 했다고 경찰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속 300km 가까이로 달리는 KTX의 안전벨트 부분. 너무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철도는 버스하고 달라서 사고가 나면은 아주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안전벨트를 해가지고 더 승객이 위험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외국의 철도에도 안전벨트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고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탈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오히려 더 묶인 상태에서 안 좋다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게 있군요. 안전벨트를 설치할 게 아니라 안전벨트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운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안전벨트에는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잠시 비전문가적 발언을 했는데 지금 최영선 위원께서 그 내용을 좀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문제. 북한이 가타부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인데요. 동아일보입니다. 일정 타진해도 북한은 침묵. 청와대 데드라인 지났다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 연내 답방 무산 수순 아닌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요. 지난 주말까지는 답이 왔어야 연내 답방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북미회담 내년 2월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있습니다. 북한 길어지는 답방 침묵 청와대 애타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답답한 걸까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2에서 14일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예약 막았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언제 될지 모를 답방 준비 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일정도 답방 날짜도 깜깜이 아니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먼저 윤기찬 변호사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내 답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 겁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답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서울 답방에 대한 지금 생각이 다르다는 건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각각? 제 생각으로다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들어와서 국내 정치의 어떤 성과적 측면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제 미국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미국에 전할 메시지를 줄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그 메시지를 여태까지 보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약간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 회담이나 이런 북미 접촉을 통해서 조율된 의제가 없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흘려줄 정보가 없다 이런 취지고요.
또 하나는 좀 이상한 것이 예.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지키는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갖느냐 안 갖느냐는 그걸 우리가 재촉할 입장은 아닌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오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지금 일정이 짜여져 있잖아요. 근데 안 오게 되면 예. 국민들이 갖는 이런 허탈감이나 이런 건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양 정상이 아마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합의를 했을 거라고 여태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너무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양구석 이사님. 네. 사실 9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앞에서 뭐 판문점 선언 이런 거 보면 연내 답방 얘기가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방을 하겠다는 말이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의미가 바로 연내 답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가 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아직 어떤 답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의 고민의 지점은 구체적으로 어디 있을까요? 예, 지난주에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 보도 채널을 살펴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오고 싶어 하나 참모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더 이상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따낼 수 있는 성과는 없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서 거기에서 단판을 지어야 된다. 당장의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남쪽에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남한에 대한 불만인 건가요? 그걸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힘의 관계 속에서 미국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미국의 동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한계가 뚜렷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그를 북한에서도 정확하게 읽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제 이야기를 잠시 윤변이 이제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 남측의 전문가들도 별로 크게 줄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렇죠. 개발해 놓은 논리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미지일 것이다. 서울 답방의 성과라고 보면 성과가. 그 정도였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가 당신 정상국가 해라, 정상적인 지도자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기찬 변호사하고 양구석 회장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서울 답방을 지금 해봐야 딱히 얻어갈 게 없다. 그 부분 가지고는 북한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이런 와중에 일단 정부는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막상 북한은 답은 안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김정은 투숙 거론되는 제주 신라호텔 스위트룸 3단장. 답방 준비 정황이 곳곳에서 좀 포착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 보면요. 경찰 간부 80명 정도가요. 지난주에 제주에서 1박 2일 특별 교육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답방과 관련해서. 그리고요. 컨벤션 센터 뒤편 주상절리 두 정상 산책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그러나 청와대는 재촉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경찰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고 회의를 한 그 장소에 여기 기자들이 가보니까요. 이런 메모가 남겨 있습니다. 칠판에. 김정이라고 뭔가 써 있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선들이 막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쪽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뭔가 여기서 회의와 준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북한은 갔다부터 말이 없지만 또 우리 쪽에서 남남 갈등 분위기가 살짝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여기 보시면. 북한 대답도 없는데 김정은 답방 놓고 들끓는 남남 갈등이다. 그래서 여기는 답방 환영 집회가 어제 또 열렸고요. 이쪽에는 답방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모양이 우습습니다. 북한은 답이 없는데 우리끼리 환영을 한다, 답방을 한다, 아니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김채영 교수님, 좀 더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제 뭐 그렇긴 하지만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겠다. 좀 담담하게. 그리고 북한의 결정이 예측이 늘 가능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애타는 청와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다는 것이 좀 마뜩지가 않는데 물론 남남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것이 사회 소요로 이어지거나 격화돼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 차원에서는 용인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와서 실익이 없다 내부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이 남한 방문을 상당히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식을 의혹을 불식시켜 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서 갔을 때 이런 어떤 기대되는 신뢰 프로세스의 이미지를 업시킬 수 있지만 내부의 어떤 부작용이나 또 이런 불만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이 커져서 선뜻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영 선생님, 지금 우리 내부에서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럼 이 정도면은 북한도 뭔가 온다 안 온다에 대한 분명한 신호와 어떤 답변을 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부분과 그다음에 약속을 했더라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면은 못 지킨다든지 어느 날짜에 간다 안 간다를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도 좀 연기를 하자거나 뭐 이런 예상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예상 가능하냐 예상 가능하지 못하냐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지금 정상회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군사 협의도 해야 되고 어떤 뭐 철도 연기라든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뭔가 좀 추진하는 동력이라든지 국민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면들에 있어서 북한의 행동이 예상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부가 무슨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군사합의라든지 이런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북한이 예상 불가능한 국가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때 남북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 언제 간다 안 간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내에 지금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정도의 아웃라인은 빨리 전달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그 점에 대해서 김찬희 교수님 말씀하시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상을 이끌었고요. 이번에 와야 무슨 일이 결정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답방 형식으로 오는 것을 아직 기한을 정해서 온다 안 온다 결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연내 꼭 가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연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고 조금 인내할 필요도 있다고 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그리고 아직 답을 안 하는 걸 보니까 혹시라도 임박했지만 깜짝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일부 언론은 계속
답방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또 하고 있거든요. 예, 양무서 이사장님. 예, 앞서 이제 성과에 대한 문제와 예. 답방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예. 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남한 입장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고 빠져나오지를 예. 못하고 있잖아요. 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촉진시키고 촉진이라고 할 때는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정리돼서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 그리고 미국의 요구사항과 북한의 요구사항을 좁혀 나가는 예. 이러한 부분들을 남북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예. 북미 고위급 회담을 뛰어넘는 그런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미 제2차 정상회담 예. 이전에 남북 제3차 정상회담의 예. 의미는 4차 정상회담의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답방 가능성은 여전히 예. 우리가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정말 깜짝 그렇죠. 쇼처럼 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도 진행이 됐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북한의 의사결정의 방법과 예. 스타일들이 예. 그 상당 부분 깜짝 쇼 드라마틱한 그 결정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김창민 교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못 온다 안 온다를 예단할 그 이유는 없다. 그런데 예. 지난주 정도에는 예. 북한이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고조시키려고 했다면 지난주 정도에는 그렇죠. 뭔가 얘기를 통보를 했어야죠. 지금 북한은 통보를 연기시키는 부분들은 예. 어쨌든 청와대와는 달리 한국의 언론들은 예.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들을 예. 북한 당국도 좀 쳐다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사실 청와대에 굉장히 좀 부담을 주는 상황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주말 동안 한 분이 귀국을 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입니다. 그 얘기 좀 해보죠. 여기 있습니다. 참 지난주에 큰 논란이었었는데 이제 귀국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귀국길 공항에서 휴대전화 압수당한 윤장현 오늘 검찰 소환됩니다. 오전 10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이런 입장을 공항에 남겼는데요. 어제입니다. 오전 4시 42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좀 보죠.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0여 분간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자, 일단 그럼 검찰의 조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예. 약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돈을 건네게 된 경위가 본인이 이제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표현 자체를 공직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예. 관련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 보이고 사립학교법에 김 씨의 어떤 자녀를 취업시킨 부분, 취업시킨 부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취업시킬 때 이게 전 대통령의 혼외자다 이렇게 이른바, 예. 말하면서 취업을 시켰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윤장현 전 시장은 혼외자임을 본인이 믿었다면 이것이 과연 위계이냐? 그래서 위계임을 자기가 그러니까 혼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외자라고 속여서 취업을 시도했다 그러면 이제 예.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 약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직권남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에 이제 취업시킨 부분이요. 예. 그 부분도 과연 이게 시장의 직권의 범위에 속하느냐, 예. 그런 외관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예. 아마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수사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수 의원님, 이번 사안이 굉장히 묘한 것이 처음에는 피해자였습니다. 당한 거였습니다. 당한 사람일 줄 알고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뭔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의자 신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피해자라고 발표가 됐다가 이제 예. 피의자로 전환이 됐는데 예. 여기서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기범의 그 어떤 유혹을 받았을 때
다 사기에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유독 왜 윤장현 전 시장만 사기에 넘어가게 됐느냐. 지금 알려진 거는 유일하게 지금 사기를 당했다는 네. 겁니다. 사기를 당할 때는 본인이 예. 극도의 어떤 정신적 추구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예. 여하튼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안 당하는 사기에 예.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윤장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광주시장이지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정계에 입문을 했고 예. 사실은 이제 합당과 분당을 겹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남기는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점점 다가올 때 사실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마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범이 접근해 오니까 예. 이 선을 잘 타면은 예. 공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어떤 윤장현 시장만의 특수한 사정이 예. 이렇게 이분만 특수하게 사기에 걸려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도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됐을 것이고 예. 귀국하자마자 휴대폰을 압수한 것도 아마 예. 이제 그동안 연락 과정에서 예. 이런 공천과 관련된 대화 문자 메시지나 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휴대전화는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도 그 휴대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마리가 좀 풀릴까요? 풀리죠. 왜냐하면 사실 이 단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우리는 봤는데 이런 가해자 성격도 강하고 예. 좀 전에 이 직권남용이라든가 공직선거법 예.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예. 보태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도 상당히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지금 이 공무원들은 예. 어떤 형태로 이런 걸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런 예. 것을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은 누군가 위에서부터 취업을 시키라든가 승진시키라든가 이런 오다가 내려와도 노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보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청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 받더라도 노할 수 있는 예.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위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취업을 청탁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부정청탁금지법 소지도 상당히 있어서 예. 저는 무엇보다도 정치인들이 지금 보면 이 청탁성 성격 돈을 알고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저는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여러 가지 이 혐의가 예. 저는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양무소 이사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이 사안도 참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나타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 보시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사망. 지금 일단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두고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목을 보시죠. 문정권 보복 수사가 비극을 불러왔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축에서는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빈소는 지금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인사들이 많이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한국당 김성태, 검사 출신 황교안 등등등 하면서 정부의 수사가 문제다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이 고의된 사람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적폐 수사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다.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관련 영상을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 장군은 참 강직한 참군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수사 문제에 대해서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애석합니다. 실장님을 지키려고 이런 결정을 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이 아닐 겁니다. 예, 양무소 이사장님. 예. 지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전 죽음을 두고 여러 가지 입장입니다. 지금 맞서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맞서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정치적 언행들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예. 공식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야당 그 보수 야당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망자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그 앞에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정치 보복이나 무리한 검찰 수사나 이런 식으로 다 풀려 나가잖아요. 유사한 사건이 정반대쪽에서 있었잖아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노회찬 전 의원이 살아온 길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이 됐지 정치 드루킹 사건의 별건 수사로 들어갔던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재수 장군의 문제는 세월호 유족의 사찰 또는 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기무사의 정치 관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적 보복, 그다음에 적폐청산의 이 과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이제 보수 야당이 한단 말이죠.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왔었을 때 정부 여당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라고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노회찬 전 의원 때도 동일하게 보수 진영에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이재수 장군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분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윤시한 변호사.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이 장례식장에 이제 보수 인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남기고 있는데 글쎄요. 이 분위기는 또 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적폐 수사라는 그 용어가 주는 의미가 물론 수사가 필요하죠.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사정의 칼날이 필요하긴 한데 그 수사의 정도나 범위를 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사의 범위가 사실 지금 거의 2년 차까지 수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수사의 범위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사로 다 단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 적폐에 대해서, 사회공폐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제의할 필요도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 부분만 봐도 기무사 메인 서버가 오픈된 입장에서 영장 기각된 이후에 또 다른 수사로 아마 압박을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관행도 문제지만 과연 우리 정부가 이 통합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통합적 행보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도 한정적으로 하고 이제는 통합 행보를 통해서 제도적 개선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 명복을 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트럼프 비서실장으로 600억 자산 가진 36살의 충성파가 내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름 닉 에이어스라는 인물이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른바 군기반장, 뭔가 딱 틀어지면서 기강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물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36살의 자산을 가진 인물이 내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 기사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좀 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톡입니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연대 교체를 공식화했는데요. 현지 시각 8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켈리는 연말에 물러날 거다.
후임은 하루 이틀 이내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2020년 재선을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지난달 중간선거 결과대로 내년 1월부터는 하원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껄끄러운 인사들을 내쫓는 인사 개편을 시작한 겁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취임했는데요. 초기에는 정권 2인자 자리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엔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석에서 멍청이라고 불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또 지난 9월엔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내용이 밥 우드워드의 저서에 담겨 불화설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결국 취임 17개월 만에 켈리 비서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 언론들 사이에선 차기 비서실장으로 닉 에이어스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AP통신 모두 차기 비서실장으로 닉 에이어스를 거론했습니다. 차기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이 닉 에이어스, 과연 누굴까요? 닉 에이어스는 선거 전문가 출신이고요. 현재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보좌관과 사위 쿠슈너 선임 보좌관과는 친분이 두터운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백악관 비서실장에 닉 에이어스가 자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김수영 교수님. 닉 에이어스, 36살입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와 아주 가까운 인물이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미국에서는요, 그런 백악관 참모들이나 내각의 장관들을 웬만하면 임기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선 유독이 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딸과 사위를 통해서 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족 경영을 하는 겁니까? 이 뭡니까, 이 모습?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나라와 달리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36살짜리가 대통령이 실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은 미국은 그런 나이의 어떤 위계라든가 이런 건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보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동안 사실 이 켈리는 좀 많이 껄끄러웠고 또 자신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좋은 일이라고는 하지만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심지어 사석에서 멍청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버리는 바람에 대통령으로서는 자기의 권위나 또 자존심 이런 것이 상했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말랑말랑하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젊은 사위라든가 딸의 추천을 받아서 이런 인사를 왜냐하면 이 트럼프 연배에서 이 직접적인 가치 정치를 한 그런 그 경력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한마디로 내 말을 잘 듣는 비서실장으로 저는 데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최영수 의원님, 지금 김시환께서 마지막 뒷부분에 언급하셨는데 딸과 사위와 가까운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둔다. 이번 인사를 전체적으로 평할 때 이방카 부부의 쿠데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은 이 건에 있어서는 좀 재미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년배입니다. 그리고 사성 장군 출신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군기반장 역할을 했죠. 근데 군기반장을 트럼프 대통령의 동년배인 켈리 비서실장이 군기반장을 하는 과정에서 백악관의 보좌관인 이방카 그리고 또 다른 선임 보좌관인 이방카의 남편 사위죠. 좀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백악관 내에 켈리 비서실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방카와 그 남편이 켈리를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이번 인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새로운 후임자로 오려는 닉 에이어스는 이방카와 그 남편의 또래입니다. 이방카가 37세,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36세 해서 그러니까 이방카 세대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밤사이 또 뉴스가 좀 들어온 게 이 그 후임자로 알려지던 에이어스가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더 이상 그 비서실장 후보가 아니다 하고 스스로 트위터에 올렸어요. 부인을 했네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트위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로 유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AS의 트위터에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선점을 당해버린. 그래서 좀 재밌는 그 밤사이 트위터 정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사 모습은 아무튼 지금까지 미국에서 벌어진 거라고 보기 어려운 나라 이름을 가리고 보면은요 어느 나라에서 벌어졌지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이라서 저희가 좀 소개해봤습니다. 자, 이번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분들의 깊은 생각을 들어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반복되는 밀실 쪽지 예산입니다. 이 쪽지 예산, 밀실 예산 좀 막을 방법 없을까요? 다들 문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2개를 준비했는데 그 사이 패널 4분께서는 생각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 먼저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해찬 268억, 김성태 500억. 이분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실세라고 불리죠. 두둑히 챙긴 실세 예산이다. 실세들이 챙기는 이른바 밀실 쪽지 예산 구태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 내용 좀 자세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세종 챙기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9호선 관련해서 뭐 정부 지원이 안 되는데 우회증에 그랬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이른바 예산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를 맡은 국회의원들 다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챙겼다. 이렇게 내용이 돼 있고요. 옆에 기사 하나 더 보죠. 이번 예산은 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늑장 예산. 날짜를 넘긴 거죠. 늑장 예산 와중에 지역구만 챙긴 여야 지도부다. 그래서 방금 보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오른 부분과 특정 경비 등등등등 포함하면 연간 2천만 원가량이 오른 셈이다. 이런 데는 참 합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2개의 기사 내용을 봤는데요. 일단 4분께서는 생각을 적어주시는데 제가 중간중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거 자꾸 되풀이 될까요? 그리고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윤기찬 변호사부터 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마 해당 지역구와 연관되는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이제 지출 예산의 경우에 그 항해 그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늦어진 예산의 경우에는 사실 기재부 장관이 참여하지만 실제로 해당 소관 부처에 증액된 부분만큼의 타당성 검사 절차가 사실상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소관 부처가 그런 절차가 좀 삽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밀실 또는 쪽지 예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조금 더 오픈해가지고 절차를 좀 약간 백을 시키든가 늦어지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자동부의 제도를 사실상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다소 뒤로 가든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증액되거나 그 비목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타당성 검사 절차를 좀 거치도록 지금 상임위원회 통제만 받도록 돼 있지 소관 부처 행정부의 통제는 안 받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윤기찬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저렇게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건 지금으로선 막을 방법이 없다. 차라리 양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리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모든 의원들이 사실상 그 뭐 지역구의 어떤 예산 배정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은 업무의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것이 전체 예산 배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되죠. 이런 부분 절차적 정당성을 좀 거치도록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 김창룡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가를 들어보고요. 추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국민의 대표일까요? 지역민의 대표일까요?
바로 그 점을 저는 일단 적었는데요. 쪽지 예산 보시다시피 제가 쪽 적어놓은 것은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의 쪽을 팔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쪽지 예산은 이게 좀 방송에서는 적합치 않은 아무튼 표현은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가. 저는 그것이 만약 국회의원 전부가 이런 식으로 자기 쪽지 예산을 들이대면 국회 예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쪽지 예산으로 득을 보는 사람들은 이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라든가 일부 또 그 예결위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인데 저는 일종의 이것은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저버리는 이런 용어 자체를 저는 없애줘야 된다. 불가피한 현실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우리가 수준 높은 국회를 가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예산, 투명한 예산, 공정한 예산 이게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왕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좀 봤더니 지금 보면 예산이 예결위하고 상임위에서 이중으로 논의하고 심의하는데 이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역할 분담이라든가 오히려 시간을 끄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현행 법으로 보니까 60일간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충분히 해야 되는 그래야 이런 졸속 예산 이런 문제를 벗어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첨가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두고 늘 말씀이 많은데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국민도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이 좀 더 국회의 문을 넓히고 국회의 권위를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두 가지를 쓰셨는데 일단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 국민의 대표입니까? 지역민의 대표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국민의 대표를 지역민이 뽑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이중적인 위치가 있습니까? 이중적 성격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지 않는 국회의원은 상당히 무능한 국회의원. 언론으로부터 비판받는 국회의원은 상당히 유능한 국회의원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뭐 200억이니 500억이니 하는 건 정부의 기존 예산안 플러스 더해진 얼마, 마이너스 얼마거든요. 대부분은 마이너스고요. 실세들은 플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으로부터는 그 격렬하게 비판을 받지만 지역구 주민들은 정말 우리 국회의원 힘 좋네, 능력 있네, 유능하네, 중앙 무대에서 통하네. 이제 이러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고 두 번째는 여야의 실세들은 항상 그 시기에 같이 그 예산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많은 예산을 따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야 간에 있어서의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할 때는 서로가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정액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서로 문제를 안 삼는군요. 비난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언론에 나면 날수록 그리고 욕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역으로부터는 칭찬과 칭송이 높아지는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상설 예결위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정부와 함께 예를 들면 지금 4월에는 그 기재부가 이제 본격적인 예산 초안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9월 정도에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예산 심의를 국회 내에 전문위원들이 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말 그대로 정부와 국회가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걸 막판에 몰아서 항상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죠. 최영선 의원님, 이른바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문제는요.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깎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깎은 부분이 꼭 필요한 분야였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방금 실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세가 되려면 가장 큰 권력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인사권과 예산권인데 지금 국회가 예산권을 쥐고 있거든요. 이 예산권은 그 남용을 했을 때 국민의 세금을 보다 직접적으로 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라든지 법률에는 예산권을 견제하는 여러 조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은
삭감은 할 수 있으되 예. 마음대로 정액은 못하게 그렇죠. 해놨거든요. 헌법에서도 국회가 정액을 하려면은 정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정액안은 정부가 짜야 됩니다. 예, 국회 내에서도 예.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액을 하려면 예.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쪽지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정액하는 과정은 예. 이런 절차들이 다 생략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김영란법에 규정된 청탁금지법에도 위반이 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앞서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께서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어느 분들은 이 짬짬이 예산의 정액을 한 사람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하자 그러는데 예. 실명제를 도입하면 그 사람들만 좋습니다. 나 이렇게 예산을 늘렸습니다 하고 지역구에 가가지고 선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말 동안에요.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자신이 예산 따냈다고 문자 보내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실명제는 예.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고 예. 오히려 이런 헌법, 국회법, 김영란법 위법에 대해서 예. 저는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수사를 할까요?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이런 정액된 예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상위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예. 불법이다 예. 하는 이 보고서라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뭐 답답한 마음에서 해보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방법, 그런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양무석 이사장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모든 예산은 예. 그 녹음 녹화하는 예.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록을 남기면 부분들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보 공개 요구를 하잖아요. 예. 정보 공개 요구를 하는데 현재 국회는 상임위 단위까지는 이 동영상으로 예. 촬영을 해서 국민들이 예. 언제든지 볼 수 있게 그 저장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소위원회 이번에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소소위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동영상이나 자료 공개 뭐 심지어 녹취록도 안 남기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가장 그 충격적이고 쉬운 방법은 하나하나 다 촬영을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면 예산이 진척이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어. 더한 밀실에서 일어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도 정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책 하나, 법제 하나를 바꿀 때 예. 수많은 토론회와 합리적인 예. 논쟁을 해서 하나의 그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처럼 예산도 확정할 때 예. 수많은 토론회를 거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상설 상임위가 있어야 되고 그 상설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1년 내내 다뤄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에 이런 약간 밀실, 쪽지 예산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 중은요. 올해 예산이 470조에 이르거든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데 뭐 기껏 몇백억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너무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좀 듭니다. 자, 이번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손학규 대표 얘기가 있습니다. 대표 취임 100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데 단식 손학규 마지막 승부수 통할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돼야 단식 부르겠다. 당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찬 변호사. 어떻게 좀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예. 뭐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문제죠. 내용이 예. 문제고. 예. 근데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예.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하시는 이 측면이 예. 당리가 너무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선거구제 개편이 안 되면 사실 예. 당을 지키기가 예. 당이 존속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 시점이 너무 좀 임박해서 이런 일이 시작돼서 이 부분은 좀 아쉽고요. 장기적 과제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금방 뭐 뚝딱 해가지고 100% 연동형을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단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예. TF를 초당적 전에 TF를 꾸려서 아마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선 의원께서는 손학규 대표의 단식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한다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예.
SNS에 돌았던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곧 발표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손학규 징크스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손학규 대표가 뭔가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는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떤 그 손학규 대표의 결단을 유야무야 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손학규 대표가 뭐 취지는 이해하겠지만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를 과연 쟁취할 수 있을까? 거대 여야 두 정당의 이해관계와 다른 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회의적인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단식은 하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번엔 시간이 좀 남아서 경제 관련 기사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분 사진이 있죠? 장하중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금 런던 특파원, 영국에 있는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진 기사가 나오는데 중앙일보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하준,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여기 보면요. 투자, 신기술 부족, 주축산업 붕괴, 심각성 인식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인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입니다. 이분 굉장히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김찬현 교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 인상 이런 방향은 맞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나 신기술 이런 부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질이 약화됐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다 이런 정도로까지 심각한다는 이 표현을 했는데 학자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정도로 봤습니다. 자니까 얘기하죠. 여기서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사촌 사이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경제 쪽을 공부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요. 장하성 사촌, 우리는 방법이 다르다. 아까 생각이 다르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평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죠. 역시 경제 기사인데요. 빚 좋은 개살구 국민소득 3만 불이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요. 내용 측면에서는요.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수출은 반도체 편중 불평등이 심화돼서 3만 불이긴 하나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지지만 차차 기온이 올라 영상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아침의 매일 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